지난 2017년 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예상보다 집요하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드 부지를 댄 롯데그룹은 중국 내의 롯데마트 99개의 점포를 모두 닫아야 했고, 잘 나가던 화장품과 한류 콘텐츠는 불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단체 관광객은 한국 방문이 금지돼 우리에게 21조 원 이상의 손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80%를 넘나드는 우리의 반중의식도 이때 본격 싹트게 됐죠. 그런데 우리뿐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온갖 외교적 마찰로 중국 역시 이미지가 악화되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배경에는 DNA처럼 중국인들의 뼈에 새겨진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굴묘편시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좀 섬뜩하지만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복수 이야기죠. 주인공은 춘추시대의 오자서입니다. 원래 초나라 사람인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제를 죽인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적국인 오나라로 망명합니다. 이곳에서 재상이 된 오자서는 15년을 준비한 끝에 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초나라 왕의 시신을 꺼내 무려 300대나 채찍질을 해댔죠. 우리에겐 엽기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 오자서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며 대단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등장하는 진나라 예양도 집요한 복수로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살해당하자 예양은 이를 복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죠. 그는 우선 자신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오칠을 했습니다. 당연히 온나무의 독성으로 얼굴이 검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거기에 원수가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뜨거운 숯을 삼켰죠. 아무리 복수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예양은 의리와 복수의 화신으로 중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고사성어인 와신상담도 결국은 복수 이야기입니다.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처는 쓸개를 핥고 장작더미에서 자는 고통을 견디며 결국 복수의 뜻을 이루었죠. 중국의 복수가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앞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선 절대 결혼하지 않는 두 성씨가 있습니다. 악씨와 진씨입니다. 송나라의 명장 악비가 재상진회의 모함으로 죽게 되면서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100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씨는 진씨와 결혼은커녕 교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원한과 복수심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참 집요하고 오래갑니다. 원한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다라는 중국의 오랜 격언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중국 뉴스에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사적인 복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00년엔 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 17년간 중국 전역을 뒤진 끝에 마침내 원한을 풀었습니다. 2014년엔 수십 년 전에 자신을 모독했다며 살인을 청부한 50대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2019년엔 허난성 로양에서 일가족 4명을 몰살시킨 한 청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23년 전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무관심이 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길에 쓰러져도 아이가 길을 잃어도 못 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폭행이나 뺑소니 사건을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보도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끔찍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리에 복수해 드립니다라는 대행업체의 광고문이 간혹 붙는 것만 봐도 복수 문화가 중국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복수에 대한 집착은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프랑스가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이유로 구입하기로 했던 비행기 150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반체제 인사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연어 수출을 금지당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히토류 수입을 거절당했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으로 바나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캐나다는 중국 기업의 규제 문제로
카놀라유 수출이 금지당했고, 호주는 팬데믹 기원을 두고 중국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돌연 석탄 수출이 전면 취소되는 보복을 당했습니다. 중국에겐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규제에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이를 갚기 위해 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의 미중 갈등이죠. 다만 지금까지 상대와는 체급이 너무 달라 고전하는 중입니다. 작은 손해에도 발끈하여 사사건건 보복에 나서는 건 장기적으로 중국의 큰 손해임을 중국 지도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있죠. 맞대응하지 않으면 복수를 피하는 비겁자로 인식돼 중국 공산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인의 피엔 복수심이 흐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별난 중국인들의 복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근본은 유교입니다. 유교가 어지린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이념임을 고려할 때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경전이라 할 논어에 나오는 이덕 보원 논쟁이 그 시작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로 원한을 갚으라는 노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회적 윤리를 중시하는 공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라고 되물으며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한은 고듬으로 갚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듬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맞대응은 아니라는 뒷사람들의 해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를 복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후의 여러 유교 경전과 추석서 곳곳에 복수를 암시하는 구절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주요 경전인 예기에는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으니 죽음으로 복수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춘추의 추석서인 춘추공양전에는 한 발 더 나가 시해당한 군주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신하라 할 수 없고 살해당한 부친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교가 중국의 지배 이념이 되면서 경전의 영향으로 복수를 하지 않으면 비겁한 자로 멸시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복수의 범위도 점점 더 늘어 군주와 부친에서 가족과 친족, 친구로까지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오랜 세월 잦은 전쟁에 시달렸고 왕조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길어지면서 개인과 집단 차원의 처절한 복수는 스스로를 지키는 건 물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땅이 넓어 통일 왕조 때조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지역도 많았지요. 여기에 불교의 영향도 한몫했습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살생하지 말라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보단 불교의 윤회와 인과응보를 복수와 접목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복수는 성공할 때까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야 하는 더 지독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적인 복수는 힘들게 세워놓은 통일왕조의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부친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효, 군주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 등 유교가 가장 중시하는 두 덕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범죄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지배층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잔혹한 복수극을 벌였더라도 대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형을 피하게 되면서 중국에선 복수가 더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유교권이지만 우린 중국과 좀 달랐습니다. 우선 중국에 비해 땅이 훨씬 좁죠. 그만큼 행정력이 두루두루 미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을 초월하는 사적인 복수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통일왕조의 수명이 길어 내부 갈등이 적은 편이었죠. 그 덕에 공동체 의식이 높아 잔인한 복수극이 벌어질 여지도 적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땅이 넓어 숨어 지낼 곳이 많은 중국과 달리 우린 도망칠 데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복수보단 정으로 용서를 베푸는 중국에 비해 좀 더 너그러운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군자라면 부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선 오랫동안 남주 외 여주 내로 남녀의 역할을 구분지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라는 전형적인 유교문화지요. 하지만 오늘날 공자가 태어난 산동성의 남자들은 부엌에서 가장 많이 밥을 하는 중국인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가 퇴근 후 아내 대신 요리를 하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습니다.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 당연히 지역에 따라 문화와 풍습이 무척 다릅니다. 중국 동북 삼성인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안 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척박한 환경 탓인지 마초들이 많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소문난 중국 남부의 광동성 남자들도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반면 상해와 우한에선 여자들이 부엌에 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시골보단 대도시일수록 남자들이 요리하는 가정이 많아 70% 정도는 될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홍콩이나 대만도 비슷한 분위기이고요. 성별에 따른 하루 가사노동 평균 시간에 관한 통계는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들은 하루 166분, 남성은 110분 동안 집안일을 합니다. 얼핏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 도시 여성의 90% 이상이 직장을 갖고 있으며 아침과 점심 식사는 주로 밖에서 해결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 통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긴 것은 저녁밥 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즉 설거지, 아이 돌보기 등은 모두 여성들이 맡기 때문입니다. 밥을 하지 않을 뿐 여자들이 그냥 노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중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한국 남성의 45분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그만큼 중국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요리를 포함해 훨씬 더 많이 집안일을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왜 중국 남자들이 공자의 오랜 가르침을 벗어나 직접 요리를 하게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이런 풍조가 정착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전적으로 상징되는 중국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상 공산혁명 덕입니다. 당시 모택동은 여성은 하늘의 반을 떠받친다는 이 유명한 구호를 내세워 여성을 가정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적인 여성 해방은 없었죠. 그러다가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혼란기에 들어갑니다. 모택동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문화대혁명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심지어 너희들의 부모들까지 라는 슬로건하에 수없이 많은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조차 최악의 흑역사라는 이 문화대혁명이 중국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모택동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여성들을 이 혁명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와 남존여비는 타도해야 할 봉건잔재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인 여성이 앞장서 그 구습을 깨부수라고 선동한 것이죠. 졸지에 기득권이 된 남성들은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 봉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하여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워 남자들이 조금씩 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성들은 10년의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 집단 농장과 산업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남녀 평등으로 포장돼 중국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에 관해선 이 채널의 중국 광장무에는 홍위병의 비극이 있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중국을 30년 이상 퇴보시켰습니다. 이유 실권을 잡은 등소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80년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심천, 상해, 청도, 천진 등 해안가의 도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공업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바람에 농촌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농민공입니다. 저임금에 시달렸던 농민공들은 대부분 도시 빈민이 되었죠. 도저히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고향의 노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이제 아내가 직업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농촌 출신 남자들은 오랜 전통의 영향으로 무척 보수적이죠. 밥을 하기는커녕 집에서 청소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남자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대신 가사를 분담하기로 한 거죠. 이 중엔 저녁밥 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삶이 무게타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 남자들이 부엌에 드나드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여러 계층과 지역으로 확산되었죠.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는 가운데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이 더 많은 남자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과 거의 동시에 일가구 1자녀 정책도 밀어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많아 먹고 살기 힘드니 인구 증가라도 막자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오랜 남아 선호 사상을 무시한 이 인위적인 정책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딸일 경우 낙태를 하거나 내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죠. 이렇게 되자 살아남은 여성들은 아주 기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남초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남녀 성비는 보통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의 비율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2007년의 중국 통계를 보면 남녀 출생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입니다. 2019년의 15세 이상 미혼 남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무려 여성 100명당 남성 153명입니다. 짝을 지으려면 여성 100명을 놓고 남성 153명이 경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선 남자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대도시는 덜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에선 흔한 일이죠. 이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소위 빅3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남자를 중국에선 셩난이라고 부릅니다. 남겨진 남자라는 뜻이지요. 이 남겨진 남자가 2019년 기준으로 4,400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이죠. 하는 김에 북한 성비 얘기도 해보죠.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과 반대로 여성 100명당 남성이 80명 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일 것입니다. 6.25 전쟁의 영향도 남아있을 테고 군 복무 10년 같은 남자로서 살기 힘든 환경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북한에선 중국과 반대로 남자를 두고 여자들이 경쟁해야 하니 가정에서 남자들의 발언권이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적은 여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중국 남자들은 매력 발산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은 지참금, 더 좋은 차, 더 큰 집으로 여자들을 유혹하면 좋겠지만 많은 남자에겐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요리입니다. 중국 음식이 기름진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선 물이 좋지 않아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 발전했죠. 그런데 중국 요리의 필수 조리 도구인 웍의 무게가 보통 2-3kg은 나가는 데다 늘 거센 불을 다뤄야 하니 요리는 무척 힘든 일이죠. 그러니 식사를 맡아주는, 게다가 요리까지 잘하는 남자라면 결혼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 된 거지요. 농민공 문제가 요리를 기혼의 남자층에게 퍼뜨렸다면 극단적인 남초 현상은 요리를 결혼 정년기의 젊은 남성층에게까지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선 우리와 달리 집밥하면 엄마가 해준 밥이 아니라 아빠가 해준 밥이 되었죠. 중국 남성의 요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본질적인 가치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중국의 전통 사회인 대남자주의로 언제든 다시 돌아갈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가정 내에서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이미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리를 누가 하느냐? 이 변화를 보면 중국 사회의 여러 복잡 미묘한 변화도 함께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형편없다는 걸 현대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14억 명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이 어떻게 없냐는 것이죠. 이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인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축구에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축구광인 시진핑 주석이 생일날 태국의 1대5로 대패하는 걸 보고 화가 나 축구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의사가 그렇게 결정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중국은 이후 수많은 프로팀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중국은 일본의 6배, 한국의 12배에 달하는 평균 연봉을 선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럴듯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축구학교를 2만 개 만들어 5천만 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호기롭게 발표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월드컵 우승은 몰라도 아시아의 축구 강호가 될 것이란 점은 별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중국 축구는 누가 보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우선 국내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수 수입은 중국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값이 한창 비쌌던 2019년에 중국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던 시절이죠. 실력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봉도 깎일 게 뻔해서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기량이 늘 텐데 중국 내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 대비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에선 몸살이기 바쁘다는 중국 내 비판도 있습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단 다치면 연봉에서 손해보는 현실이 더 앞선 거죠. 해외 진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가 뛰면 열심히 뛰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에선 이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적에 집착하는 구단도 큰 문제입니다. 이기기 위해 공격수 위주로 선수를 사다 보니 프로가 되기 어려운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골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죠. 감독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보니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당장 이기기 위해 축구는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을 피하는 바람에 중국 선수들은 비싼 돈 들여 외국 감독을 영입해 놓고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축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건 유소년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부진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소위 소황제 문제입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과보호 속에 자란 소황제들은 승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인 축구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따내는 개인 종목과 달리 축구, 야구, 핸드볼, 배구 등 단체 종목에선 하나같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모아 조기 교육을 하면 축구 기술은 물론 단체 생활을 통해 이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1년 학비와 생활비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거의 비슷하죠. 실력 있는 아이가 아닌 부잣집 아이가 들어가 취미로 축구를 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소년 축구에서도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 연줄에 의해 출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코치에게 주는 뇌물에 따라 주전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러니 축구에 재능 있는 아이들의 도전 의욕이 일찌감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하면 거기도 축구 하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피파 랭킹이 100위 밖에 있으니 26위인 우리에 비해 까마득히 아래죠. 중국은 80위고요. 하지만 인도는 한때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1950, 60년대가 전성기로 아시안게임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멜버른 올림픽에선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축구는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인도에서 잊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몰두한다는 명목하에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고 월드컵 예선에 불참하면서 붙어죠. 그러던 차에 인도는 크리켓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자신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크리켓은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켓은 인도의 모든 스포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언론의 관심도, 엄청난 돈벌이가 따르는 스포츠 마케팅도 오직 크리켓 하나에 집중되었죠. 크리켓은 가난한 인도인들이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인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체육 인재들이 온갖 종목으로 분산되는 것과 달리 인도에선 크리켓에 모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인도에선 유소년 축구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 어렸을 때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도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기엔 날씨도 너무 덥고 축구 경기장도 드뭅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 국가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도 축구를 잘하기만 하니 이게 인도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에선 잔디밭에선 소를 키우고 남은 공간에선 크리켓을 한다고 하니 그 큰 땅에 축구를 할 만한 변변한 공간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이렇듯 각기 다르지만 쏙 빼닮은 두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니라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축구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축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중국 축구를 망쳐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창단한 구단일수록 구단주의 전행이 엽기적이라 체불은 물론 하루아침 사이에 팀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인도는 축구협회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에 참가 금지를 당했을 지경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나라 모두 학부모들이 자녀가 축구하는 걸 극렬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축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축구보단 검증된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죠. 사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합니다. 부모들의 압력으로 학교에선 축구뿐 아니라 체육활동 자체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는 더합니다. 인도야말로 초경쟁 사회입니다. 인도의 모든 학부모의 꿈은 아이들을 공대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이나 인도 국립공과대학을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삼성에서 대부분 데려갑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51만 원인 나라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팔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선 공부 잘하는 자식이 하나 나오면 집안 전체가 뒷바라지에 나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다고 축구를 한다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성공 경로가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나름 했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이고 인도는 여전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클럽인 아스널의 연구 결과 메시급의 축구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인도엔 각 7,00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꼽힐 아무 기회도 잡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만큼은 메시가 축구가 아닌 탁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터키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몽골입니다.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몽골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전 국민의 1.5%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따져도 국민의 10%나 됩니다. 예전엔 단순 노무자들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기술을 배우려는 산업연수생과 유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외모가 비슷해 차별도 적고 문법이 비슷해 언어도 배우기 쉬우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념 등
정서적으로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상 분단 국가라는 점도 양국이 닮았습니다. 거대한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엔 우리가 익히 아는 몽골인민공화국이 있고 남쪽엔 중국의 자치구인 내몽골이 있습니다. 내몽골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분단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가장 많이 사는 두 곳인 건 분명합니다. 이 영상에선 외몽골과 내몽골은 어떤 관계인지 혹은 통일을 원하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외몽골과 내몽골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럴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외몽골과 합치진 않더라도 내몽골이 중국에서 독립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선 중국이 최소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내몽골만이라도 분리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중국 자치구 중 내몽골만큼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게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와 달리 내몽골에선 지금까지 변변한 분리독립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지역의 중국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몽골이 수백 년 전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뒤 50년도 안 된 13세기 후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워 중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00년도 못 버티고 명나라에 무너졌죠. 이 잔존 세력은 몽골 제국이 처음 일어났던 초원으로 돌아가 북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외몽골 지역이죠. 북쪽에 있는 원나라라는 뜻이지만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국경과 가까운 내몽골에 대한 영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족을 대거 이주시킨 거죠. 명은 유목민의 땅을 빼앗아 나눠주기도 하고 이 지역의 몽골인들이 한족에게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내몽골이나 외몽골 같은 구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둘 사이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부족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목민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국가보단 부족이나 시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은 무척 약했습니다. 몽골 역시 징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예외 없이 분열했습니다. 고비 사막 남쪽의 내몽골은 주로 차르족의 거주지였습니다. 반면 고비 사막 북쪽은 하라족의 땅으로 이들이 몽골 전체의 다수여서 대개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통합하기 전만 해도 차르족은 하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내몽골의 차르족에게 외몽골의 하라족은 중국인만큼이나 실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원나라가 망한 마당에 다시 하라족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돼서 내몽골은 외몽골과 달리 명의 지배에 순응하고 쉽게 중국화가 되어갔습니다. 우리처럼 오랜 세월 한민족으로 한 영토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외적보단 그래도 같은 민족을 택할 것 같지만 지배와 주종관계가 잔인할 만큼 명확한 유목민들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중간에 놓인 광활한 고비 사막으로 평소에도 교류가 적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민족적인 동질감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사례가 몽골에 또 있습니다. 우린 보통 몽골하면 이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몽골과 외몽골을 연상하지만 외몽골과 국경을 맞댄 부랴트 공화국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호를 끼고 있는 러시아의 부랴트 공화국엔 우리의 3배 이상 크기만한 큰 땅에 겨우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몽골의 한 부족인 부랴트인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북원 당시에는 하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가축을 키울 초원과 오아시스를 놓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며 원한을 쌓아온 관계라 이들 사이도 내몽골의 차르족만큼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외몽골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외몽골과의 통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당시 명나라가 내몽골의 자국 영토화를 서둘렀던 건 원나라 지배 당시 처절한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요나라나 금나라처럼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한족에 대해 유화책을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이와 달리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다수인 한족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한족을 생무김보다 더 낮은 3, 4등급의 하층민으로 취급했죠. 이에 치를 떤 한족들은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몽골을 아예 지도에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는 명을 이은 청나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몽골은 이때도 여전히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에 일찌감치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내몽골이 만리장성 밖이지만 중국의 영토 내에 있다는 의미로 내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저항하다 정복당한 외몽골은 영토 밖이라 하여 외몽골이 되었죠. 청은 몽골을 철저히 분리통치했습니다. 내몽골을 우대하는 한편 양쪽이 왕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평정한 몽골의 저력을 경계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분열을 고착화하려는 거였죠. 외몽골은 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청은 같은 소수인 몽골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몽골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청나라가 멸망하자 외몽골은 다급해졌습니다. 외몽골은 중국에 흡수되는 게 무엇보다 공포였습니다. 내몽골이 어떻게 중국에 동화되어 사라졌는지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77만 명의 몽골 인구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죠.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 러시아까지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백 년간 병적으로 집착해온 완충지대를 이곳에도 만들려는 러시아의 이익과도 마침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때 딱 한 번 이 분위기를 틈타 내몽골이 독립을 위한 통합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몽골이 거부해버렸습니다. 외몽골로선 독립을 소련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라 내몽골을 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백 년간 떨어져 살면서 같은 몽골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서 이들과 함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칫 중국을 자극하다 자신의 독립마저 물거품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양국이 통합할 유일무이한 기회였습니다. 이후 100년의 세월이 더한 지금은 당연히 내몽골의 중국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몽골의 인구 2,500만 명 중 한족은 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몽골인은 17%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되었습니다. 무늬만 몽골인 거죠. 그것만 해도 외몽골의 몽골인이 340만 명인데 비해 내몽골은 430만 명으로 더 많습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더 큽니다. 2022년 기준으로 내몽골 자치구의 1인당 GDP가 외몽골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12,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러니 현재로선 양쪽이 통일한다면 오히려 내몽골이 외몽골을 흡수하게 될지도 모를 판입니다. 이들 간의 왕래는 잦은 편입니다. 특히 외몽골은 무비자로 한 달 동안 내몽골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외몽골은 비자가 까다롭습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몽골로 들어오는 걸 경계해서입니다. 이런 교류에도 이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면서도 부정적 인식이 늘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몽골인들은 외몽골인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러시아의 계례국 놈들이라고 욕하고 외몽골인들은 중국화된 내몽골인들을 중국에 굴복한 매국노들이라고 야유하죠. 긴 역사적 갈등에서 켜켜이 쌓인 앙금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둘 사이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가 수백 년간 일관되게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의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은 초지일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해왔죠. 14억 인구 중 단 한 명의 감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완화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간 중국인들을 괴롭혀온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 폐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서 언제든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여전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위해 현대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봉쇄와 격리,
코로나 검사가 그것입니다. 단 한 명이 확진해도 아파트 단지나 공장 폐쇄는 물론 확진자가 100명이 넘으면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창춘, 인구 900만 명의 선양, 인구 1300만 명의 시안, 인구 1750만 명의 선전,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가 이렇게 장기간의 봉쇄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봉쇄 기간에 수시로 강제적인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운남성에 있는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인 루이시 시민들은 전체가 무려 1인당 70회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한다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지만 곧 흰색 방역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에게 두들겨 맞고 집 안으로 쫓겨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중국에선 이를 모택동의 홍위병에 빗대 시진핑의 백위병이라고 비아냥댑니다. 중국 정부에선 이를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일본 노무라 증권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8월 봉쇄된 사람들이 수십 개의 도시에서 3억 명에 이릅니다. 3억 명의 거대한 소수가 된 이들은 요즘 시진핑의 퇴위를 예치기도 합니다. 경제도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폭락했고 애국자본은 철수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권은 제로 코로나를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제로 코로나에 너무나 많은 정치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없던 것으로 하기엔 오히려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중국에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미국인들이 이를 중국으로 가져와 우한에서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에 중국에선 도시봉쇄라는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영 매체는 우한에서 거둔 성공을 중국인들의 애국적인 투쟁의 결과라며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후 중국 언론은 서구의 코로나 방역 실패는 정치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며 이와 달리 중국은 일당 체제 덕에 엄격한 예방과 통제 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무한반복해 강조해왔습니다. 즉 졸지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이 서방보다 제도적인 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공로를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영도덕이라고 돌렸죠. 시진핑 추석도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는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 덕이라며 자신의 공로를 은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인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대로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데 비해 중국은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0,000명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전염성이 월등히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세계를 휩쓸면서 자신들의 정책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체제의 우월성을 모두 걸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곧 중국 공산당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는 시진핑의 책임으로 귀결될 게 뻔한지라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선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이 쉽사리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시대에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면 결국엔 유행이 꺾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정점은 전체 인구의 약 20%가 누적 확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시노백, 시노팜이라는 백신만을 사용해왔습니다. 바이러스를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구형 백신들이죠. 문제는
이 백신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미국 백신보다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물백신이라고 불리며 기피 대상이죠. 더구나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음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백신을 맹신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미 수없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들여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수차례 밝혀온 터라 이 말을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특히 노인층이 백인 기피 현상으로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60%의 접종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진자가 적어 자연 면역이 된 사람도 상당히 적은 상태죠.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도시 봉쇄를 포기할 경우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이 대거 사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의료체계의 붕괴입니다. 중국은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병상이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것도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몰려있죠. 소도시나 농촌에서 대규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감당 불가인 것은 뻔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시진핑의 열렬 지지층이 모여 사는 곳들이죠. 암튼 이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급증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로 코로나를 계속할 경우 중국에서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는 데에는 25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이 기간 봉쇄와 해제를 지금처럼 반복한다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국민의 불만이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중국인들 사이엔 중국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아서 당과 영도자의 강력한 지도자가 공동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이제 중국 공산당은 무오류의 존재가 맞는지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역에 실패한다면 그간 제로 코로나를 통해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온 시진핑의 위상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요즘 중국입니다. 그건 코로나를 방역이 아닌 정치로 본 중국 지도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많은 나라의 정부가 그렇듯 실수를 인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아주 조금씩 제로 코로나를 철회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힘없는 많은 사람만 희생하는 흔한 비극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